가짜 뉴스라고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허위 조작 정보예요. 허위로 조작된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워요. 가짜 뉴스 하면 너무 개념 자체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네.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데 네. 좀 더 그걸 쉽게 좀 규정을 하자면 네. 허위 조작 정보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허위고 네. 그 다음 조작된 정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고 네. 현실에서 있는 상황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비틀어서 네. 현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짜뉴스로 봐야 되겠죠. 허위로 조작돼서 만들어진 정보라고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가짜뉴스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은 인터넷이에요.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가 지라시라고 하죠. 좀 심하게 찌라시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지라시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인터넷 신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온라인이 많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정계, 재계, 연예계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보도되진 않았지만 숨겨진 얘기들을 통해서 어떤 주식의 변화를 어느 정도 추이를 좀 보고 거기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걸 이제 보통 찌라시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온라인이 되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디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신문이나 방송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에 불과했고 그 언론에서 다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 찌라시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유포되는 그런 성향을 보였고 그 찌라시를 보는 사람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이 되면서 어느 누구든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이 찌라시라고 하는 형태의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게 되는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예를 들면 경제적 이유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 예컨대 온라인상에서 그 본인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사람들이 본인을 존중하게 만드는 또는 관심을 끌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전문가로 자처를 하는 거지 결국은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반대로 본인이 싫어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여론으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짓 정보들, 허위로 조작된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심각하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이유로 만드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회사가 별로 수익도 안 나는 회사인데 곧 투자를 하고 뭔가 큰 수익이 낼 것처럼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의료 관련해서 아까 그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거짓 정보, 가짜 정보를 마치 본인이 전문가인 것처럼 올려놨는데 그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인터넷상에 올라온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 정보도 마찬가지, 정치적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뉴스가 퍼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잘못된 여론 때문에 정치 지형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가짜뉴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올렸을 때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론이 결국 정치 지형도 바꾸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또 의료 상식으로 잘못 알고 행동이 옮겼을 때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죠. 대구에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탈출하는 것처럼 연출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진짜로 어떤 사람이 생활보호센터나 아니면 치료받다가 도망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모두 다 겁에 질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연출된 장면이었어요. 유튜버들이 본인들에게 클릭을 더 많이 유도하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으로 그걸 연출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 안에서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다 도망가는 걸 막 기침을 하고 그래서 다 옮기겠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 결국 이런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경우들이 결국 이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가짜 뉴스엔 제재를 얘기하면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기본적으로 야당, 그러니까 통합당이나 야당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 이거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는 반대야. 예컨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정책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반대합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정부가 정책을 냈어요. 근데 그 정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정책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에요. 그런데 명백하게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실과 다르게 뭐 정보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보도를 하는 경우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냐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감귤 박사안에 돈을 몰래 보내서 북한에게 돈을 지원했다. 또는 일부에서 어떤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 중에 수억 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또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 건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던 인터넷상에 찾아보세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감귤 상자에 안 집어넣었어요.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확인 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그걸 잘못 허위로 조작해서 돈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야당이나 아니면 보수단체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하고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돼야 돼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는 자기의 생각,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한대로 보장돼야 돼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동의해도 나는 아니다. 그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억압하거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처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있는데 없다고 얘기해. 이게 표현의 자유예요? 또 예를 들면 학생이 무슨 행동을 했어. 근데 그걸 다르게 왜곡해서 얘기를 해.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예를 들면 자네가 이 옆에 있는 학생을 험담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고 다녀. 근데 본인은 안 했어요.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그러면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얘기예요. 내 말은 명백한 객관적 사실, 어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게 없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사실을 하지 않은 사실을 없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또 허위로 조작하거나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아니라고 봐요. 나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거나 A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거나 이건 표현의 자유예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서 비판적 입장을 낼 수 있어요.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마저 억압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문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다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와 관계없이 다른 어떤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얘기하거나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얘기하는 것 자체까지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처벌은 정치적인 견해를 다르게 하는 부분은 예외로 해야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 자기의 사상에 관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무한정 보장돼야 돼요. 그걸 처벌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소위 하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명백히 누가 봐도 제3자가 뭐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조작해서 얘기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그게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그런 얘기예요. 예컨대 뭐 국민연금을 60억을 북한 60억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얘기를 들은 거야. 국민연금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연금 60억을 북한이 제공했다. 이건 사실이냐 아니고 명확하잖아요. 네. 이게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네. 그런 거는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하고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거짓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 그 사람 피해는 어떻게 해? 그 상대방이 받은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그게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지, 그거? 이렇게 피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뉴스에 나왔어. 네. 그런데 그게 뉴스에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누구, 어디 지역의 어느 회사, A라는 회사의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 어떤 분, 이렇게만 나와요. 네. 왜냐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인터넷에 이거 뭐가 떠돌아다녀요? 사진이 떠돌아다녀. 아,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 많아요. 그 당사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 사진을 가져다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퍼날러. 그럼 이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걸 제재를 안 하면. 예를 들면, 피해자가 생깁니다. 자네가 예컨대 성폭행을 했다고 막 사진이 떠돌아다니는 인터넷 본인 안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네네. 그건 가짜뉴스잖아요. 네, 분명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둬요? 표현의 자유야, 그게? 그건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명백하게 사실이 존재하고 네. 누가 이거 복잡한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를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건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뭐 부동산 정책 A라는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밝힌 부동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그건 표현의 자유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번 대책이 제대로 성과가 안 날 것이다. 이거는 제재하면 안 되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에요. 네. 그런데 A라는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을 조작해서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허위로 만들어내는 내용까지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유튜브나 SNS상에서 가짜뉴스 가장 많이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온라인하고 그러니까 SNS가 가장 주범이에요, 사실. 네. 근데 그 SNS나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경우에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형법상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직접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나 내가 그 선임한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제3자가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은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돼요. 네. 친구지. 친고죄니까. 근데 그게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구제를 못 받아요. 두 번째, 만약에 명예훼손을 놓고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게 조사되고 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꽤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퍼져 나가는 거 어떻게 할 건데? SNS에 한번 사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유튜브나 이런 SNS도 네. 방송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만들자, 제재를 하자, 규제를 하자. 제재보다 규제란 말을 씁시다. 네. 규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은 잘못된 정보를 허위로 조작해서 내보낼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국 제어가 심의에서도 네.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는 방송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벌점도 받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 이게 언론중재위원회 가면 중재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정정 보도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내용을 내리기도 해요. 네. 이게 이제 언론은 그런 규제 속에 딱 포함되어 있어요. 언론이 그만큼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잘못된 보도 많이 해요. 가짜뉴스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법에 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현행 방송법이 방송의 범위 안에 1인 방송이나 유튜브도 집어넣는 거예요. SNS도 방송 역할을 하니까. 지금 무슨 방송을 뭘로 봐요 주로? TV로 보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보잖아. 네, 특히 맞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도 방송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1인 방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인 방송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네, 이런 맞습니다. 방송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기 집어넣으면 빠른 시간 안에 규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방송의 범위까지 집어넣기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하고 방송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제3의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1인 방송이나 유튜브 같이 SNS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 매체에 대해서는 또 이게 방송국과 좀 다르게 조금 자유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했을 경우에 네. 책임을 묻도록 만드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자라고 하지 소위 이제 플랫폼 사업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유튜브든 1인 방송이든 아프리카 TV든 예. 이상한 영상을 올리면 영상을 올린 사람만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규정이 현재는. 네. 그러면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는 처벌 안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법을 좀 바꿔서 플랫폼 사업자들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유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익을 공유해요. 자, 아프리카 TV 별풍선 받고 유튜브 슈퍼챗 받고 이러죠. 광고도 들어오고. 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 광고 슈퍼챗 방송한 사람이 다 가져가요? 플랫폼 사업자도 가져갑니다. 나눠 가진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익은 공유하면서 왜 책임은 공유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자율심의가 중요해요. 인터넷 정부가 어쨌든 규제나 제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가짜뉴스다 이래가지고 억압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한 한 자율적 심의가 강화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야 돼요. 자율심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대로 자율심의를 안 했을 때 책임을 물으면 그 사람 열심히 더 심의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없나? 폭력적인 건 없나? 선정적인 건 없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의 어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그냥 방치했을 경우 플러스 그건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폭력적 선정성. 그러니까 폭력성이나 선정성도 이건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현피라고 그러지 여러분 표현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네. 유튜브에 그런 거 올라오면 되겠어요? 또 실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장면, 지나가는 여성들 막 뒤에 가서 성추행하는 그거 찍는 사람 많아요. 헌팅한다고 쫓아가가지고 막 집에까지 쫓아가는 경우 이건 범죄야 범죄.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유튜브나 1인 방송이 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도 함께 규제를 해야 돼요. 그걸 구글이나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지. 이런 SNS나 구글에서 그런 영상들을 내리도록 만들고 그런 영상을 자꾸 올리는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1인 방송 하는 분들 BJ들도 퇴출을 시켜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나는 개인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최소한 3 스트라이크 아웃은 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BJ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 두 사람이 BJ를 한다고 칩시다. 네. 무슨 유혹이 생겨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광고 많이 붙고 별풍선 많이 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돼. 네. 그럼 그런 유혹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너무 자극적으로 가다가 막 실제 성폭행하는 장면도 영상에 뜨고 이래요 가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아예 퇴출을 시킨다고 경고를 하고 퇴출을 시키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안 하지. 근데 지금 그런 규정이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플랫폼 사업자들은 제재가 없으니까 플랫폼 사업자들도 적당히 넘어가요. 예를 들면 경고만 주고 한 두세 달 못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불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BJ들 같은 경우도 1인 방송 업체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TV, 팝콘 TV, 다이아몬드 뭐 등등 판도라 뭐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군데. 네. 뭐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또 유튜브도 있고 이런 데를 한 곳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제재를 당해. 그럼 6개월 출연 금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이디를 여기다 또 만들어 다른 데 가서 그리고 또 해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퇴출이 됐으면 다른 방송도 출연 못하도록 막고 네. 이런 사람이 다시는 그런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방송 만들 때 조심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예외 조항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이게 애매하긴 해. 어디까지 정치로 어디까지 정치를 안 볼 거냐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내가 표현을 한 건데, 왜냐면 또 이 정치를 여기다 붙이면 그게 정치가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의견,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 네. 또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 이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이런 거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권력기관이라면 정부만 포함되는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치권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하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이 없는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렇지.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비판하면 안 되지만, 본인이 생각하면 예를 들면 통합당을 비판하든 민주당을 비판하든 누구나 비판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청와대도 누구나 비판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A라는 의원이 바람을 피웠다. 네. 아닌데 네. 그건 아니잖아. A라는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견은 정말 잘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정책을 냈는데 그게 뭔 정책이냐. 도저히 나는 못 알아먹겠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A라는 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 누구 사기를 쳤다거나 이건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말의 어떤 기준 자체가. 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규제 대상에 빠져야 돼요. 그거는 절대로 규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봐세요. 5.18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그것도 지금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도,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를 넘어오면서 5.18에 관련된 건 역사적으로 이미 다 검증이 됐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5.18은 분명히 민주화 항쟁을 억압하기 위한 독재 정권의 잘못된 행동이다. 이게 다 규명이 됐어요. 그래서 5.18 김대중 정부부터 했군요. 5.18 유공자들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한 정부에서 했다 보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모든 정부가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해. 북한군이 안 들어왔다는데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과연 용납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 말은. 이거는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5.18 특별법은 당연히 이게 바로 허위 조작 정부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만원 씨인가 그분이 네. 광수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지명했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은 한국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자라고 이랬던 사람한테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그분들이 아니라는데 그걸 과연 그럼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허위 조작 정부 아니라고? 그리고 그런 발언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동조를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또 자기들도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버리면 또 국가유공자로 이미 법적 절차나 아니면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전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또 그걸 반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건 역사 바로세우기 아니에요? 이거 마치 예를 들어서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는데 일부 반일 종족주의 쓴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문명을 발전시켜주고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표현의 자유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모든 조사를 하고 거기에 결론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언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존 언론들 중에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제 그래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기존의 언론들, 예컨대 공중파 방송이든 기존의 언론사들,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 종이신문을 만들던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언론사를 했던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검증 과정을 거쳐서 보도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걸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러는데 언론학에서는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은 해요. 근데 온라인상에 올라온 건 어때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막 올리는 거지. 내 마음대로, 네. 내 생각대로, 내가 어디서 들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시청자나 아니면 국민이나 아니면 독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상한 정보라 내가 표현하는 것은 센세이셔널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상당히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경우, 이건 무작정 믿지 말고 기존 언론은 과연 그러면 그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야. 크로스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손쉽게 가짜 뉴스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기존 언론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나 아니면 손해배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 언론은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그 SNS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과연 그 내용이 다른 일반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보도를 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크로스 체크해 보면 이건 믿어야 될 내용인지 믿지 말아야 될 내용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기억, 중학교는 아닌가? 고등학교는 저널리즘 수업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미국의 고등학교는 그 저널리즘 수업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중학교까지도 내가 미국 떠난 지가 한 8년 돼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봐. SNS를 접속을 하잖아요. 유튜브를 요즘 아이들은 1살, 2살만 돼도 자기가 조작을 해서 봐요, 기본적으로.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가짜 뉴스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정보는 많지만 그 정보 중에 나한테 해를 끼치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이 노출됐을 때 본인한테 올바른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또 너무 계속 미디어와, 그러니까 이런 SNS나 스마트폰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건강에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또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영상이나 정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영상이나 정보는 누구든 자기가 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어요. 아까 뭐 딥페이크도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돼. 어떻게 하면 조작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용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 다음에 정보를 선별해서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식품도 마찬가지잖아. 불량식품과 건강한 식품 구분하는 방법 엄마 열심히 하시잖아. 마트 가서 아무거나 사요? 내용 다 보고 사잖아. 유효기간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성분은 뭐가 있는지. 왜 그래?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정보도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좋은 정보, 건강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지금은 처벌이 안 되지만 어떤 게 처벌이 가능하냐면 명예훼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SNS상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면 그걸 쓴 사람뿐만 아니라 퍼뜨린 사람도. 예를 들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 전 시장 관련해서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그 피해자분 있잖아요. 고소하신 분, 이분이 본인 사진, 뭐 본인 관련된 정보를 2차 가해해서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다 고소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퍼뜨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현행 법으로도 타인의 명예를 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그걸 쓴 사람도 처벌받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사람도 함께 처벌받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도 그건 처벌이 가능한데 단순히 명예훼손 아까 내가 친고죄라고 그래서 직접 고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냥 가짜 뉴스만 퍼뜨렸다는 이유로 고소도 안 했는데 처벌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는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집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는 법에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고소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현재는. 그러니까 팩트체크의 필요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것처럼 가짜뉴스가 폐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가짜 뉴스들을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팩트를 올려주는 것은 일반 국민들 아니면 시청자, 독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오용되지 않을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팩트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팩트체크 없이 그냥 돌아다니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팩트체크를 해서 그게 잘못된 정보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예방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정보를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팩트체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또 일반 국민들도 그런 능력들을 좀 갖추어서 팩트체크에 자꾸 올려주고 그걸 알려주고 이래야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 서울대에서 하는 거는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돈을. 네. 그 다음에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해요, 대체적으로.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팩트체크반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일단 팩트체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전문적으로 하는 팩트체크에 대한 교육을 해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 중에 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든 이런 데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단을 양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처럼 팩트체크 전문가 과정 이런 형태로, 방송협회도 지금 한다고요. 방송기자협회도 네,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정부 기관도 그렇고 민간단체도 그렇고, 예전에는 한참 모니터 요원들 많이 양성했었어요. 예전에. 네. 지금 이제 모니터 요원들 어느 정도 하고 팩트체크에 대한 전문가들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팩트체크가 좀 더 전문성 있게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들이 스스로 열심히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왜냐면 언론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네, SNS는 자기 마음대로 글을 올리지만 언론들이 SNS에 올라온 글들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국민들이 그런 잘못된 허위 조작 정보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언론도 자체적으로 팩트체크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아니, 팩트체크라고 하는 건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팩트를 체크하는 거니까. 네. 어떤 특히 이제 뭐 이럴 수 있겠지. SNS상에 막 그 자극적이고 또는 유명인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 정보들이 막 흘러다니고 유통될 때 그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보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빨리빨리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지금 같은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예컨대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순간순간 사회적 이슈들이 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또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청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유니스 의원 아시죠? 누군지? 나는 임차입니다 발언했던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에 관련해서 팩트체크가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본인은 임차입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 두 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한 채는 팔고 한 채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강북구에 있는 집은 임대를 주고 거기다 1억을 더해서 서초구에 그걸 한 거야, 임대를. 그러니까 임대이면서 임차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냥 집 없는 임차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서 팩트체크를 해서 이분도 집을 두 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세종시에 있는 집 하나 팔았고 나머지 한 채는 아직도 갖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서 바로바로 팩트체크를 해주면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